지분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 잠깐 복습 좀 할게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씩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상태에서 남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은행 가서 자기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는 이게 건저당이 들어가는 거고, 건저당이 들어가는데 이게 A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거죠. 만기 때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저당 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 지분을 버리죠. 이 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 집어넣습니다. 임의경매 집어넣었을 때 F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그림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낙찰을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F가 들어가는 거죠. F라는 사람하고 여자분 을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2분의 1을 낙찰받았으면 둘 다 2분의 1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지분 경매인 경우에 갑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상대방 공유자인 을이라는 사람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죠. 그죠?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넘어갔을 때 내가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1순위로 갖고 가는 거고, 경매 입찰 들어가서 1등한 사람은 차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우선권 행사했을 때 법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땅땅땅 두드리고 나서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하실 분 나오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원에 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그 회차의 입찰 보증금 10%를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걸 뭐 수표로 끊어가든 현금으로 해서 가든 가가지고 이제 우선 매수 신청권 행사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입찰 보증금 10% 준비한 거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이죠. 1등으로 낙찰받은 사람의 금액만큼만 납부를 하시는 거죠. 나중에 잔금 납부할 때도. 그럼 이 사람이 1등이 되는 거고, 원래 1등한 사람은 차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낙찰받았을 때 F하고 을의 관계가 되는데, 보통 이제 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뭘 합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하죠. 그죠? 어차피 지금 돈 벌려고 지금 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행사를 하게 되는데, 공유물을 쪼개자는 얘기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점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개사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점은 A가 B한테 청구권 행사했을 때 B는 대답이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행사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줄지 말지는 내 마음인 겁니다. 근데 형성권은 그렇지가 않죠. 이거 법률 관계가 그대로 형성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A가 B한테 형성권을 행사했을 때 B는 무조건 yes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성권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뒷부분이 청구권으로 붙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권이라는 말이 붙었지만은 원래 형성권인 것들 네 가지. 뭐죠? 개 한 마리를 산다 그랬잖아요. 시중에 가서 개를 한 마리 삽니다. 매수 청구권, 이거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개를 밥을 많이 줄 때도 있고 굶길 때도 있다 그랬죠. 정감 청구권, 뚱뚱해졌다가 홀쭉해졌다가 정감 청구권. 그러다가 이제 밥 먹여주는 것도 귀찮고 싫으니까 반토막을 낸다 그랬죠. 그죠? 분할 청구권. 분할했으니까 개가 죽을 거 아닙니까? 소멸 청구권. 이 네 가지입니다. 민법에서는. 개까지 갈 때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평생 안 까먹습니다. 강아지 스토리 생각하니까 이거는 청구권이라고 돼 있지만 법전에도 청구권으로 찍혀 있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라는 얘기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건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제척기간에. 이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만은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할 청구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했을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F가 을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했죠. 쪼개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노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yes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테이블에 무조건 앉아야 돼. 좋든 싫든 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라는 사람이 5분의 1을 갖고 있고 을병정 이렇게 한 4사람이 공유관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F라는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갖고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나머지 4사람은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노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중개사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종박에서 강의할 때도 그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5%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정감 청구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감 청구권. 근데 제가 저기 종박 단톡방에도 제가 녹음한 거 올려드렸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감 청구권 5% 올려달라. 그러니까 2년이 지났을 때, 계약 기간 2년이 끝났을 때 5% 정액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액을 청구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정감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냐? 그 담당 공무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강학상으로는 이게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정감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가르친다. 근데 5% 정액을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못 올려주겠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 5% 올려달라는 것은 정감 청구권이니까 형성권으로 저희가 배우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청구권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담당 공무원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뭐 지료정감 청구권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형성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죠. 그럼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되는데, 첫 번째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 분할이 안 될 때 결과적으로 소송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죠. 안 될 때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협의 분할로 들어가서 협의가 안 될 때 소송 들어가서 재판상 분할, 판사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협의 분할 들어갔을 때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가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현대가로 시집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가.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현물 분할이죠. 현물 분할 2개로 쪼개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2개로 못 쪼개잖아요. 토지는 분필 등기하면 되는 거니까 2개로 쪼갤 수가 있죠. 그죠? 싸움 벌어졌을 때. 어쨌든 현물 분할 하는데, 현물 분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보충적으로 2차적으로 대금 분할하는 거죠. 대금 분할. 이게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1차적이고, 이게 안 될 때 대금 분할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금 분할은 제3자한테 이 물건을 파는 거죠. 제3자한테 물건을 팔고 매매 대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 n분의 1로 자기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자. 이게 대금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현대 분할이 현물 분할이고, 그게 안 될 때 대금 분할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격 배상이라는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격 배상은 뭔가 하면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죠? 지금 두 사람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럼 F가 을한테 그런 거죠. 5천만 원 주면은 내 집은 네가 다 갖고 가라. 네가 단독 소유로 다 가져가고 대신에 나한테 5천만 원 주면 된다. 이게 이제 가격 배상이라는 거죠. 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방법인 거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현물 분할하고 대금 분할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이게 안 될 때 대금 분할로 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대금 분할이 안 될 때 가격 배상으로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현물 분할 안 될 때 대금 분할로 가는 거고, 가격 배상은 별도로 인정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재판장 분할로 들어가죠. 판사님한테 찔러야 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판사님이 부르죠, 그죠? 불러가지고 협의를 시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삼성가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현대가로 시집을 가야 되죠. 연예인 중에 현대가로 시집간 아나운서가 하나 있었죠. 이름을 까먹었네요. 노현준 씨인가요? 네. 계속 잘 살고 계시죠?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몇 년 살다가 나오시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고현 뭐 누구라는 분도 왜 재벌가로 갔다가 얼마 안 살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워낙 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능력은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장, 자, 여담을 하면,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 분할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협의 분할도 현대 가잖아요. 그죠? 재판장 분할 들어가도 현대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 배상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현물 분할 들어가서 현물 분할이 안 되면은 대금 분할로 갑니다. 그럼 현물 분할 안 될 때 대금 분할로 간다는 것은 소송에서는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가가지고 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니네들끼리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럼 경매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경매 집어넣어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집어넣어가지고 공유물 분할 경매에 집어넣어서 낙찰가가 들어오면은 그 대금을 갖고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라. 여기서는 제3자한테 팔죠, 그죠? 제3자한테 팔아서 매매 대금이 들어오면은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거고, 여기는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집어넣어서 낙찰가, 즉 매매 대금이죠. 그것도 매매 대금이 들어오면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 안 될 때 대금 분할인 공유물 분할 경매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가격 배상이 여기도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5천만 원 줄 테니까 내 집은 네가 다 갖고 5천만 원 네가 나한테 주면은 내 집은 2분의 1도 네가 다 갖고 가. 그럼 네가 100% 소유가 되는 거니까 단독 소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가격 배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 이 가격 배상은 현물 분할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대부분 판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물 분할 원칙이고 그거 안 될 때 대금 분할로 가서 공유물 분할 경매에 붙이는 거고, 그게 안 될 때 그럼 가격 배상으로 가냐? 그게 아닙니다. 요것만 한 세트로 묶이는 거고, 가격 배상은 별도의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판례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배상은 이 현물 분할 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거는 현물 분할 안 될 때 대금 분할로 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협의 분할도 그렇고 재판장 분할도 똑같습니다. 현대가 삼성가로 시가는 게 아니라 현대가로 시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주유소 사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그 수익금이 저한테 안 들어왔는데 네, 경기도 쪽에 주유소가 있고요. 주유소 앞에 이 땅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지분 경매로 나왔죠. 50%가 지분이 나왔으니까 이걸 예전에 제가 처음 경매학원 다닐 때 그 학원에서 이걸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낙찰받고 나서 저는 14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10명이 들어갔으니까 투자금이 1,400만 원이 되는 거죠. 1,400만 원. 근데 이것도 협의 분할 안 돼가지고 재판장 분할 들어갔죠. 소송 들어갔죠. 소송 들어가니까 판사님이 양쪽을 다 불렀습니다. 저희 쪽하고 주유소 측하고 둘 다 불렀다는 얘기죠. 협의를 보세요.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 분할인데.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왜 협의가 안 되냐. 얘네들은 그럼 반 쪼개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겠다. 이렇게 쪼개고 요거를 달라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싫다. 우리는 이렇게 쪼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나쁜 놈입니까? 주유소. 그렇죠. 그렇죠. 주유소가 나쁜 놈이죠. 저희는 투자만 했을 뿐이고. 사실은 이건 뭐 경매 학원에서 어거지 쓴 거 아닙니까? 뭐 좋게 마음 좋게 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차피 이쪽 반 가져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있어서 아무거나 달라 이렇게 쪼개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의견 일치가 안 될 때 판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쪽 편을 들 겁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판사가. 그러니까 협의 분할이 안 되니까 판사가 그러면은 대금 분할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집어넣어서 낙찰가가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 n분의 1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제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개인 10명이 들어갔는데 저는 14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4년을 끌었다는 얘기죠. 4년을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150만 원 정도. 그래서 4년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1년에 2만 5천 원씩. 그래서 아직도 배당금이 안 들어왔어요. 저는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경매 사건의 배당 날짜를 제가 좀 오늘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배당이 아직 안 됐나? 배당에서 빨리 줘야지 왜 안 줘? 이것 때문에 지금 4년을 기다렸는데 14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으려고 지금 4년을 기다렸는데 그 단톡방에 그 10분 남아 계신 분들이 의지의 한국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핸드폰도 안 바꾸고 4년 동안 이 140만 원 받으려고 저희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경매하고 공유물 분할 경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 공유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왔을 때는 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유물 전체, 이 부동산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F가 을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서 나중에 경매로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우선 매수 신청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 있죠, 그죠? 지분 경매는 우선권이 있는데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왔을 때는 우선권이 없고, 그럼 이 사람은 낙찰 못 받냐? 당연히 입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반 공개경쟁 입찰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도 우선권은 없습니다. 근데 낙찰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입찰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지분 경매를 거쳐서 공유물 분할 경매로 흐르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분 경매하고 공유물 분할 경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 오늘은 유치권 경매를 바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치권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432페이지 민법이라고 되어 있는 맨 앞에 유치권 그림도 있고 이 프린터입니다. 그 프린트물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는 법조문 정리한 프린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43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 자, 유치권 나옵니다. 유치권 43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서설, 자, 2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유치권의 개념에 대해서 민법 320조 1항에 나와 있죠. 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뜯어서 보면은 그 유치권에 관해서 유치권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자, 1항에 보면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점유한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점유. 그럼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관하여. 이 관하여라는 게 결련성이라고, 유식한 말로 결련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결련성이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영어입니다. 일본 영어. 조금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키면은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련성이라는 얘기는 일본 말이고, 좀 쉽게 연관성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말하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결련성이고,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채권 동갑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네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판례가 인정한 걸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판례가 인정한 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은 320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판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보면은,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타인. 그러면은 만약에 내 물건을 내가 점유했다. 그건 유치권의 대상이 아닌 거죠. 남의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일단 뭐 프린트물 계속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타인의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이제 유치권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양보로 2번 인정근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 물건으로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내가 벤츠를 수리를 했습니다. 즉 벤츠가 프린트물 나갔잖아요. 벤츠를 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수리비를 안 준다는 얘기죠. 벤츠 주인이 왔는데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벤츠를 저는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수리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카센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럼 카센터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수리비를 줄 때까지 벤츠를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나 못 주겠다. 네가 나한테 수리비 줄 때까지 나는 이걸 잡아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치권이 되는 겁니다. 목요 특강 시간에 맨날 벤츠 얘기하잖아요. 자, 프린트물, 벤츠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사건 번호 2020 타경 2336입니다. 벤츠 그림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됩니다. 2020 타경 2336입니다. 자동차 구입하실 분들은 이 자동차 경매도 많이 하시니까 부동산만 경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경매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아반떼 하나 낙찰받으러 들어갔다가 너무 이제 저가를 써내는 바람에 폐찰당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 경매도 재밌습니다. 직접 가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38 청담 빌딩에 보관 중이다. 보관 장소가 나와 있죠. 용도는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명은 BMW, 그리고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고 밑에 입찰기를 보면 신건인데 한번 유찰됐다고 돼 있죠, 그죠? 유찰돼서 처음에 1억 1천에 나왔는데 유찰돼가지고 8,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인데 그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뭐 생산 연도가 언제고, 뭐 휘발유 사용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위에 보시면 사건 번호 옆에 2020 타경 2336인데 가로 안에 임의경매라고 돼 있죠.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원래 임의경매라고 이게 붙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강제경매는 아니잖아요. 임의경매라고 붙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밑에 박스에 기타란 넣으세요. 기타란에 보면은 뭐 참고 표시되어 있으면서 주차비 확인 요망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은 네 번째 채권자 측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은 차량 수리비 미납으로 압류된 것으로 판문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벤츠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를 해줬더니만 수리비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벤츠를 딱 잡아두고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유치권 행사하다가 그래도 돈을 안 주니까 유치권에 기해서 직접 경매 붙인 겁니다. 이게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매각물건 명사서가 나옵니다. 매각물건 명사서. 사건 나와 있는데 메뉴에 사건 번호 2020 타경 2336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경매죠, 그죠?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를 붙인 겁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비고란을 보십시오. 비고란 신청인 주식회사 스피젠이 수리비 채권 금 2,200만 원. 그러니까 2,200 뭐 자동차 수리비가 2천만 원 넘었으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걸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수리비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 번호 나와 있고 유치권 존재 확인. 그러니까 지방법원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쪽 채권자 쪽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확인의소, 이행의소, 형성의소 세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확정 판결을 받았겠죠. 이걸 갖고 경매 붙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유치권이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는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다가 그래도 돈을 안 주니까 자기가 직접 경매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죠.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3자인 건전한권자라든가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 집어넣는데 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거죠. 이건 첫 번째 형태로서 유치권자가 직접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직접 경매 붙인 겁니다. 자, 오른쪽에 페이지가 또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물건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면은 배당요구 종기날짜하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메뉴의 사건 이름을 보면은 사건명에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 경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자동차 경매라서 한번 제가 출력을 옛날에 해놨던 건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경매 정보지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종합금칙이나 특수물건 금칙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권 쪽에 들어가면은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 붙이는 것들이 한 달에 한 2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경매 정보지 구독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겸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를 붙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프린트본을 봅니다. 자, 2번에 유치권의 법적 성질 이렇게 돼 있죠. 자, 양권의 2번은 유치권은 물건입니다. 물건. 동그라미 1번 독립한 물건입니다. 기업.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이다. 니은.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수인, 경락인 등 누구에게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여기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가 됐잖아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가 뭐냐?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자인 제 입장에서 낙찰자한테 야, 내가 저 수리비 못 받은 게 지금 2천만 원 됐는데 네가 낙찰자니까 너 나한테 내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유치권이라는 거는. 유치권이라는 건 소극적 권리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인도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수리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 못 받을 때까지 나는 이거를 니한테 인도해 줄 수가 없어. 항변권이죠. 인도 거절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네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낙찰받은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벤처 주인한테 제가 수리비를 못 받은 거지 그 수리비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경매 집어넣는데 낙찰자한테 수리비 채권을 대신 네가 대신 달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에 있어서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 벤처 성명서 내놔 이렇게 인도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수리비 채권을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행 청구권이 아니고요. 항변권입니다. 나 못 줘라고 하는 항변권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게 유치적 효력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니은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누구에게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번 다른 물건과의 차이점. 기업.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요건이자 그 존속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점유가 있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를 이루면은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유라는 게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유치를 안 했다? 중간에 내가 이제 잠시 그러니까 목적물의 점유가 본질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러죠. 저희들 뭐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맨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플래카드 막 써놨잖아요. 부동산에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일주일만이라도 해외여행을 갔다. 그럼 그거 이제 그거를 출국 기록을 만약에 출력을 해가지고 소송할 때 제출하면 그 유치권 다 깨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깨요. 여기서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유치권자가 해외여행을 갔다. 근데 일주일만 나갔다 들어왔다. 그 유치권 다 깨지는 겁니다. 대신에 증거 자료를 다 수집을 해야 되죠. 그 소송을 거는 거죠. 어떤 소송을 겁니까?
상대방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유치권을 깨야 되잖아요. 아까랑 보면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갖고 그걸 갖고 내가 유치권자가 맞으니까 격리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깰 때는 뭡니까? 거꾸로 유치권 부존재. 제가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갔다 와서 증거자료 여기 다 있고 그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자료가 명확하면 다 깨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본질적 요소가 되는데 목적물을 점유해야만 성립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목적물의 점유를 일주일이라도 비우면은 유치권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치권의 성립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점유를 상실하면 안 돼요, 중간에. 점유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점유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328조에 나와 있는 거고. 자, 니은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점유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게 목욕특강 시간에 단 한 번 얘기해요. 근데 저희 뭐 지금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체계적으로 한번 유치권을 정리하셔야 목욕특강에 하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뭔 말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지금.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일단 격리신청권이 있죠. 격리신청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유치적 효력은 있죠. 유치적 효력은 있죠. 그런데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왜 없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배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익임차의 최우선 변제를 빼고 이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 저기 중개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배당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도 있죠? 저당권, 건저당이나 저당권, 두 번째 전세권, 그죠? 전세권, 세 번째 담보가등기, 네 번째 확정일자부 임차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다섯 번째 등기된 임차권. 여기서 등기된 임차권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 621조 합의에 의한 임차권 등기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때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럼 얘네들이 저당권은 저당권 등기한 날짜가 있고 전세권 등기했고 담보가 등기했죠.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도 등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기 먼저 한 놈이 먼저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우선변제권은 나보다 뒤에 놈들이나 일반 채권자보다는 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그게 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앞에 채자가 붙었잖아요. 그건 우선순위 관계없이 자기가 영순위로 무조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다.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나보다도 등기 늦은 놈들, 나보다 순위가 늦은 놈들보다는 내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배당 신청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을.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등기한 날짜가 있으니까 줄을 세울 수가 있죠. 누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기 먼저 한 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럼 등기 먼저 한 놈이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두 번째 등기한 놈이 배당을 받고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3등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확정일자 빨리 찍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갔을 때는 확정일자를 내가 맨 일찍 찍어놔야 내가 1등으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확정일자 찍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등기부에 이미 건저당이 들어와 있다. 그럼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건저당이 1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등기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근데 확정일자는 내가 그 다음에 찍은 거잖아요. 나는 2등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건저당권자가 100% 배당받고 남는 게 있어야 내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등기부를 반드시 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찍는 겁니다. 그죠? 확정일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로 우선순위를 가린다고요. 등기가.
근데 유치권은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순서를 못 매겨요. 얘가 몇 등 하는지를 몰라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단지 건물이 경매 넘어갔을 때 건전한권자가 경매 집어넣었다? 근데 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난 유치권 신고하는 거죠. 그거는 등수가 없어요. 등수가 없고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전 제가 정리한 프린트는 있죠? 요거 잠깐 보십니다. 민사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민사유치권. 유치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유치권이 있고 상사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민사유치권이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3페이지죠.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상사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3법에 나오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뭐 종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부할 때는 모든 공부가 다 그렇죠. 서울 공부를 하고 뭐 대구 공부하고 광주 공부하고 이게 따로따로 공부하면은 그것만 알 뿐이지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여기 있고 대구 광주가 여기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유치권도 맨날 민사유치권 보다가 상사유치권이 있다는 것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사유치권은 민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상사유치권이라는 것은 상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사유치권하고 상사유치권의 차이점이 뭔가 일단 그것부터 잡고 들어가면은 이것이 민사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물에 관하여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야만이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목욕특강에 맨날 얘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가보니까 유치권 주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뭐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온 사람들도 있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근데 가장 레퍼토리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목욕특강에 다방마담. 다방마담이 그 일꾼들한테 커피를 줬는데 몇 달 동안 그 커피 대금이 몇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도 유치권 행사한다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커피값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커피값은 그 목적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결연성이 없잖아요.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물에 관한 이 결연성이 중요한데 민사유치권에서는 결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사유치권에서는 이 결연성만 없는 거죠. 딴 거는 똑같은데 상사유치권에서는 이 관하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민법을 보면요. 민법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7장 돼 있고 유치권이라고 돼 있죠. 자, 제 320조 유치권의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1항을 보면은 똑같은 얘기지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그 다음 페이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이 문제에서 관하여 이 관하여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유식한 말로 결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관계가 있어야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결연성이 민사유치권에서는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3페이지에 상사유치권을 봅니다. 상사유치권 상법 58조 상사유치권 여기는 관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문구에. 그래서 결연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면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자 변제기 똑같죠?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가 있다. 변제기 나왔고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여기 관하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연성이 없는 겁니다. 상사유치권은. 그럼 민사유치권에서는 결연성이 필수 요소가 되고 상사유치권에서는 결연성이라는 게 요건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입법자의 의도는 이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에 비해서 상사유치권에 관해서 요건이 하나 중요한 요건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상사유치권을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자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사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맥주를 공급을 해요. 호프집에 맥주 공급을 하는데 호프집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지나서 다음 달 초에 이번 한 달 동안 장사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다음 달 초에 맥주 대금을 주겠다. 그 다음 달에 가보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오래 밀렸단 말이죠, 대금이. 그러면은 맥주 공급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호프집을 점유를 해야 돼요. 상사유치권 행사하면은 점유를 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목적 민사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래서 그 건축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럼 그 건축물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내가 올렸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목적물에 관련된 채권이 맞잖아요. 공사 대금 채권은. 근데 이게 상사유치권에 나오는 내가 맥주를 공급했는데 맥주 대금을 못 받았다. 그것이 그 호프집 건물 자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사유치권에서는 결련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사유치권은 폭넓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폭넓게 인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이걸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남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면 58조에 상행 간의 상행으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여기서 이 상행인가 아닌가가 이게 이제 실제 재판장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 상행이다 아니다 이 부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 판사들이 그렇게 해서 상사유치권이 너무 많이 인정되는 것을 적정선에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여담이고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유치권은 두 가지가 있다. 민사유치권이 있고 상사유치권이 있고 민법 320조 그리고 이거는 상법 58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민사유치권은 결련성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사유치권에서는 관하이라는 단어가 상법 58조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련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폭넓게 인정된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민사유치권하고 상사유치권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간다.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려면 순위가 매겨져야 되는데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다는 얘기죠. 배당받을 때. 근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우선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배당,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배당을 못 받는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을 다시 요거 법정 프린트물 다시 보면요. 여기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보시던 프린트물에서요. 뒤로 가면 맨 끝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십시오. 4페이지. 제가 거기 부동산 등기법을 4페이지에 맨 밑에 부동산 등기법을 제가 박아놨죠. 그렇죠? 예전에 몇 번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은 없잖아요. 유치권은 없고 저당권, 권리주권, 채권담보, 임차권 이런 것들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유치권 자체가 아예 빠져있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유치권은. 그래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제3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두 번째 줄에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는 얘기죠. 등기를 못하니까 나중에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때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등기를 못하니까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유치권은. 유치권은 배당받는 채권,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치권은 경매신청권도 있고 유치적 효력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선변제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프린트물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 계속 다시 보면은 첫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른 물건과의 차이점 다시 보면은 기업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및 존속 요건을 한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점유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를 이루면은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 점유권이라는 게 그거죠. 이 유치권은 점유권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잡고 있으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유권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유치권 행사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실수를 딱 놓쳤어요. 놓치는 순간 점유권은 날아갔죠. 그죠? 유치권도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목적물의 점유를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니은 유치권은 초급표가 없다. 이 부분 설명하다가 여기 나왔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성격을 보면요. 담보물건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유치권, 두 번째 질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이 세 가지가 담보물건이지 않습니까? 돈 받을 게 있는데 담보로 잡아놓는 거죠. 그게 담보물건이 되잖아요. 이 담보물건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그걸 봤을 때 부종성이 있고요. 중개사분들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 공부하셨으니까 기억나십니까?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수반성이 있죠.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추구표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추구표가 뭔가 하면은 우선 변제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여기 물상대위성 나왔죠? 물상대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구표가 있는 겁니다. 추구표.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으니까 물상대위성도 없고 물상대위성이 없으니까 추구표도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매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저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 저 아파트가 불탔다는 얘기죠. 불탔는데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매매 계약은 성사가 됐고요. 그러면은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화재 보험금이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약금만 넣은 상태인데 저는 잔금을 다 치러놓은 거죠. 그래서 10억을 꽉 채워줍니다. 매매 대금 10억을 다 채워주고 대신에 저는 물상대기, 그 물건에 대해서 대신 나온 보험금 그 15억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물상대위성이죠. 그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야만 그 물건이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한테 나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구표. 추모라고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비나 천인들이 도망갔을 때 그것만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그런 꾼들이 있었다면서요. 옛날에 그 드라마상에서. 그 추모처럼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가도 제3자한테도 야 너 네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추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야 물상대위성이 인정되고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야 추구표가 인정되는데 유치권은 이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우선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없으니까 딴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다. 따라서 유치원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점유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하복한다.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목욕특강에 이 부분을 엄청 자주 얘기를 해요. 엄청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 좀 봐야 되겠죠. 그 유치권을 갖다가 내가 이제 유치권 행사하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불법 침탈을 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는 유치권을 지금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지금 내가 행사 중에 있는데 불법 침탈을 당해갖고 내가 A라고 하면은 B라는 사람이 불법 침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침탈을 해서 이 유치권을 받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벤츠 같은 경우에 내가 벤츠를 창고에 잘 보관을 했는데 도둑놈이 이 벤츠를 불법 침탈로 갖고 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럼 A는 B를 상대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놔라고 해야 되잖아요.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데 이 반환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뭐냐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반환 청구권. 유치권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의 기한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의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는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유치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본권. 그럼 왜 그러냐? 법전 프린터물 있잖아요. 이걸 봅니다. 법전 제가 나눠 봅니다.
맨 앞 페이지입니다. 법전 나눠드린 거 맨 앞 페이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민법 204조라고 되어 있죠. 점유의 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 보면은 민법 213조가 있습니다.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 214조에 보면은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213조부터 한번 볼게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좀 불법 침탈을 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소유권자라고 했을 때 아니 제3자가 불법 침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권이 침탈당한 거잖아요. 소유권에 기해서 야 너 다시 내놔 그거 내 거야 원래 이렇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됐고 그 다음에 214조를 보면은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저희 집이 여기 있고 옆집이 이렇게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옆집의 나무가 너무 가지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자칫하면 태풍에 불면은 그 나무가 쓰러지면은 저희들 담벼락이나 장독대가 파손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소유물이 방해가 될 때 방해를 제거해야 된다. 야, 근데 저쪽으로 좀 가져가. 왜 우리 집에 네 물건이 떨어지냐, 이거. 또는 나무가 너무 넘어지려고 할 때, 야, 가지를 좀 쳐. 이게 예방 청구권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세 가지 권리 행사할 수가 있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의해서. 근데 이 소유권에 기한 그 세 가지 권리, 3종 세트, 반환 청구권, 방해, 예방, 방해 제거 청구권, 이 3종 세트가 있는데, 이 소유권에 기한 이 3종 세트가 여기 다른 물건들이 준용이 되고 있어요. 질권, 다른 권리들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권법 파트를 보면은. 그런데 유치권에는 준용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만약에 소유권에 기한 이 213조, 214조가 다른 권리들은 거의 다 준용이 돼요. 물권법 파트에 보면은. 근데 유치권 파트 법조문을 보면은 213조, 214조를 준용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침탈당했을 때에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나 방해 예방, 방해 제거 청구권은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그 3종 세트가 유치권에도 준용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본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소유권도 본권이고 유치권도 본권입니다. 이 본권, 그래서 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 못한다. 불법 침탈당했을 때. 그럼 유치권에 기해서 뭘 할 수가 있냐? 내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는 침탈당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권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판례가 나온 게 있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례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까 프린트물, 기본서 프린트물, 맨 밑에 니언,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추구표도 없는 거죠. 따라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점유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나오죠. 204조 1항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한다. 다시 법전 프린트물을 보면은 메뉴에 204조를 보겠습니다. 법전. 메뉴에 204조를 보면은 점유의 횟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항을 보면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205조 보시면은 1항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206조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경우는 213조, 214조 이 두 개 조문을 통해서 3종 세트가 있는 거고요. 점유권 같은 경우는 204, 205, 206조에 순차적으로 이 3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랬을 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권에 기한 3종 세트가 유치권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적 권리로 하기 때문에 점유권은 항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유권에 기해서 세 가지 3종 세트는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유치권을 갖고 있다. 나는 유치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겁니다. 유치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행사 못한다는 거죠. 법전에 그 규정이 없으니까,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다. 판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유치권자이기도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불법 침탈을 당했다? 내가 그럼 그걸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법정으로 있었죠? 201조였나? 뭐 하여튼 그렇고,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게 민법이 지금 몇 개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민법 법정원이 1018개인가 뭐 그랬거든요. 1118개였나? 그걸 다 배웁니다. 못 외울 것 같죠? 다 외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못 외울 것 같죠? 다 외웁니다. 근데 그게 1년은 공부해갖고 그게 외워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건 아니죠. 뭐 공부 오래 한 게 뭔 자랑입니까? 근데 그걸 다 외워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저도 지금 헤매잖아요. 200년째 떠나보면서 봐야 알고.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할 때는 그걸 다 외웁니다. 위치까지 다 외웁니다. 근데 그러면은 유치권자는 유치권도 갖고 있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 침탈 당했을 때 두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는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둘 다 행사할 수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들어갔더니 아까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법조문에 있는데 그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 법조문에는 소유권에 기한 3종 세트를 준용한다는 게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근데 다른 쪽에는 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치권에는 본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본권인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못하는 거고, 대신에 점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칼자루가 두 개인데 한쪽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목욕특강 할 때 세 번에 한 번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밖에서 듣지만은 그런 거죠. 이 기초 공부를 좀 해야 저걸 알아들을 텐데 그러시는 분들이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프린트물 봅니다. 저희 중개사분들은 지금 보니까 이 교재가 정말 잘 돼 있죠. 그죠? 예전에 몰랐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객관식이니까 단맞추기에 바빴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잘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2번에 담보물건이라고 돼 있죠. 담보물건. 동그라미 1번 법정 담보물건. 기억.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공통된 특성인 부종성, 수관성, 불가분성을 갖는다. 특히 부종성은 매우 엄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법정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저당권 같은 경우는 약정 담보물건이잖아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앉아가지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약속에 의해서 건저당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조건 실천 무조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게 유치권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 있죠, 그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고, 목적물 점유해야 되고,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내가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받을 때가 됐는데 변제기가 지났죠. 그런데도 돈을 안 준다. 그럼 내가 그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목적물을 딱 점유하잖아요. 그 순간에 유치권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하고 니하고 유치권 성립하기로 한다 이런 말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조건이 갖춰져서 내가 목적물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저쪽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유치권이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부정성, 수관성, 불가분성이 있는데 이 불가분성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판례도 나와 있고요. 목요특강 시간에도 이 불가분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가분성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 건축을 했다. 내가 공사를 했는데 다세대 공사가 이제 10개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가구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전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액수가 꽤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가구니까 가구당 하나에 1억씩이 들어갔다. 공사대금이. 그럼 난 지금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을 못 받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목적물을 점유하기를 100일로만 내가 점유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만 점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이 돼가지고 싸움이 벌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0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에 들어간 공사비가 1억이니까 토탈에서 내가 10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은 이 전체를 점유를 해야 되냐 아니면 101호에만 내가 가가지고 에어컨 달아놓고 내가 숙식하면서 여기만 점유를 해도 이 전체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겠냐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만 점유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겠다. 이게 불가분성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양복 3벌을 맡겼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복 3벌을 수선을 맡겼습니다. 근데 내가 수선을 다 끝나가지고 야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더니만은 B가 그냥 주면 안 되냐. 그리고 이제 수선비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뭡니까? 뭔 소리냐? 뭔 개소리냐? 대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난 밤잠도 못 자고 이게 막 양복을 수선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산 유치권이죠. 나는 네가 이 수리비 채권은 수리비를 줄 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치권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옷이 3벌이죠. 양복이 3벌이죠. 양복 3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2벌 값은 주겠다. 지금 돈이 마련된 게 2벌 값은 줄 테니까 일단 2벌이라도 2개라도 먼저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1벌 값은 일주일 뒤에 또 주겠다. 그럼 A는 뭐라 그럽니까? 일단 돈을 달라. 그럼 2벌 값이 들어왔잖아요. 만원씩이라고 한다면 2만원 받았잖아요. 2만원 받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미안한데 나는 3벌 다 못 주겠어. 3벌 다 나는 유치권을 행사하겠어. 근데 2벌 값은 줬으니까 이 2벌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1벌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한 벌은 이 나머지 2벌, 3벌 이런 것들하고 다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대금의 일부만 갖고도 전체에 대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분성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2벌 값을 딱 인마이 포켓에 두고 뭐라 그럽니까? 미안한데 민법 공부를 좀 하고 와라. 유치권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대금을 못 받았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나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1벌 값을 다시 갖다 주면은 그때 내가 3벌을 내주겠다. 이게 불가분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불가분성 얘기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언 그 밑에 나오네. 밑에 나오네요. 니언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게 나오네. 괜찮아요. 다세대 주택, 이든지도 몰라. 다세대 주택, 저도 오랜만에 봤잖아요. 4년 만에 봤나요? 오랜만에 보고. 자, 다세대 주택 12세대의 공사를 수급받은 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럼 그 중에 그럼 12세대를 다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유치권 주장하려면은 그 중에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유치권은 점유하는 한 세대에 대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총 12세대의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불가분성 개념이고요. 2번 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점. 유치권은 유치적 권능만을 가질 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등기를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못 정합니다. 배당할 때 네가 몇 번째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그걸 못 정한다니까요. 등기를 못하니까. 여기서 유치적 권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찰자가 있으면 낙찰자한테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못 받은 수입이 있는데 네가 대신 내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낙찰자가 이제 내 거니까 너 인도 명령 받아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인도해라고 했을 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적 권리라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돈 달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저쪽에서 물건을 내놔 했을 때 못 주겠어 라고 하는 항변권. 그게 유치적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적 권능만을 가질 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여기 나오네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니까 물상대위성도 없는 거죠. 아까 우물추 옛날에 공부할 때 암기할 때는 이제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위성, 추곡표 이렇게 연이어서 암기하거든요. 우물추 이렇게 암기하는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니까 물상대위성도 없고 물상대위성이 없으니까 앞장에 나왔던 추곡표도 없다는 얘기죠. 다음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다른 담보 물건과 마찬가지로 별채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채권이라는 거는 뭐 이거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산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부터 달라 이게 별채권입니다. 자,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별채권. 자 3번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나오죠. 320조. 자 유치권의 내용 아까 읽은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럼 요건이 첫 번째 타인의 물건 타인, 두 번째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결연성이 있어야 되죠. 네 번째 변제기가 있어요. 변제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항이 중요합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불법 점유를 한다? 그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유치권 깰 때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유치권 주장을 하는데 불법 점유를 한 게 아닌가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불법 점유했다. 그럼 그 증거를 갖고 하면 그걸 갖고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서 유치권을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낙찰 받고 나서 유치권자를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안 나가고. 근데 그 사람이 나가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저 물건 내놔라.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할 때 그 인도명령 신청 자료가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불법 점유였으면 불법 점유한 자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는 너무 명확한 증거가 다 들어오니까 거기다 인도명령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소송으로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도명령으로 끝내려면 인도명령 신청할 때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들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에 게임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에 그래서 불법 점유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양가로 1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자, 동그라미 1번 타인의 소유물일 것. 자, 유치권자의 소유물이 아니어야 된다. 타인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제3자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해야 되고 두 번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타인의 중요한 판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유치권 공부는요, 해보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판례 공부입니다. 판례 원문을 갖다 놓고, 실제로 공부한 이론이 판례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때렸다, 그걸 확인해 가는 과정. 이게 유치권 공부입니다.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금방 1번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뭡니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판례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판례죠. 건물을 올립니다. 건물을 올리는데 A라는 사람이 건축주죠. 건축주. 근데 B라는 사람이 공사업자가 되는 거죠. 공사업자. 근데 A하고 B 사이에 이런 계약을 맺었죠. 건축주가 나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B가 돈이 좀 있으니까 네가 원자재 같은 거를 갖다가 네 돈으로 다 사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원래는 뭡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공사업자한테 줘야 되는 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주가 지금은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공사업자가 자신의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삑사리가 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공사업자는 열받죠. 이 목적물을 점유했습니다. 점유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유치권 주장을 한 거죠. 유치권 주장을. 이 상태에서 이게 경매로 또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을 때 이 유치권, B라는 사람이 유치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민법 320조에 보면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B의 입장에서는 A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적법한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B 입장에서는 남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대법원 가니까 대법원에서 그럼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게 쟁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건축주인 A 거냐 B 거냐. 대법원은 이걸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있냐 B 거라고 봤습니다. 왜 B 건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네 돈 들어가고 네 재료 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두 사람 사이 왜 이런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은 A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반적인 대금보다 더 많이 주겠다. 미안하니까 지금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 돈 들어가지고 자기 재료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소유권자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소유권자가 등기도 안 났으니까. 준공도 안 났으니까. 그럼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게 미등기 상태니까 그럼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법률관계에서는. 그럼 소유권자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건 A가 아니라 B 거다. B가 너 자신의 돈과 재료를 다 들였기 때문에 이건 네 거다. 근데 네 물건에 네가 유치권 주장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업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 다른 조건이 충족돼도 다른 게 다 돼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 물건을 점유를 했잖아요. 유치권 깨졌습니다.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공사업자분들 이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세요. 유치권에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안쓰러울 때도 있는데 너무 모르니까. 아까 그 다방마담 얘기를 했잖아요. 오죽하면은 커피값 몇백만 원 못 받았다고 그 유치권 주장한다고 와 있겠냐고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일반인들은. 공부를 하는 저희들이나 알지.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 건축계의 관행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계약을 안 맺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치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공사업자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계약을 아는 사람은 안 씁니다. 모르는 사람은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판례가 여기 이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때 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사실 판례를 다 복사해서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다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근데 대표적인 판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 이 판례. 자, 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물건 또는 유가증권 나오죠. 물건에는 부동산, 동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유치권, 동산 유치권 다 가능한 거죠. 또는 유가증권. 자, 땡땡.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성립상 등기나 배서, 유가증권에 대한 뒤에 쓰는 거죠.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등기할 방법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점유 이전으로 충분하다. 저희가 소유권 양도할 때 목적물을 이전해줘야 되고 등기까지 넘어가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데 유치권을 넘길 때에는 여기 나왔듯이 피담보 채권에 대한 게 돈 나가는 거죠. 피담보 채권 자체를 넘기고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주면은 이걸로 이제 유치권은 넘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나와있죠. 그죠? 판례. 이건 아까 설명드린 그 판례를 가져서 잠깐 봤습니다. 다른 판례는. 자, 판례 보면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러니까 건물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이 되려면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얘기죠. 건축법상 건물이 되려면 저희들 다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붕.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둥이 있거나
또는 주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법상 건물이 되려면은 뚜껑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건물이라고 하려면 기둥만 몇 개 세워놨는데 뚜껑도 없는데 그걸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물이 되려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거나 주벽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이 건축법상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지붕이 있고 건물이 있거나 주벽이 있고 지붕이 있거나 어느 쪽도 건축법상 건물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는 당연히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건축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기초공사만 올라간 상태고 지붕도 없다. 이러면 건축법상 건물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면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그러니까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니까 이게 지붕까지 안 올라간 거죠. 어설프게 약간 올라가다 만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면 공사업자는 어쨌든 여기를 정리하고 유치권 주장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유치권 주장을 하면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이 돼야 되는데 요 정도 올라간 것 갖고는 건축법상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목적물을 점유한다 하더라도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밑줄 보세요.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건물이 아니니까 토지에 부합됐다. 토지하고 일체화가 됐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권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위 공사권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건축물 약간 올라가다 만 거, 이건 독립된 건물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올라간 이 공사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토지하고는 또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사람이 그랬겠죠. 토지에 관해서 그럼 난 유치권 주장하겠다. 토지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얘기죠. 여기 들어간 돈은 이 토지하고는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토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보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을 하는데 토지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그 건물 올리다가 공사비 들어간 거 아니냐. 당신이 뭐 특파기를 했냐, 뭐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양도로 2번.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 관계가 존재할 것. 이게 이제 관하여 생긴 채권을 때 그 관하여 의미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과 목적물이 강한 관련성, 다시 말해서 결연관계에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기업,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서 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목적물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목적물이 하자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청구권, 운송물의 운임, 물건의 수선대금, 공사대금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하는 경우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자,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도 이걸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개사분들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 쓸 때 그 이제 주택임대차도 그렇고 상가임대차도 그렇고 특약사항에 보면은 맨 끝에 뭘 적습니까? 원상복구 특약.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얘기는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임차에 앉혀놓고 이 설명까지 다 합니다. 이게 원상복구 특약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가면은 계약기간 종료가 됐을 때 당신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인테리어 시설을 했단 말이죠. 인테리어 시설한 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유익비에도 해당 사항이 없고 설사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을 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건 다 떼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 드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유치권 행사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 근데 임대인분들은 대부분 그걸 요구하세요. 원상복구 특약 치고더라고. 주택임대차도 그렇고요. 상가임대차도 제가 계약서 써봐도 임대인들은 그거 거의 다 넣어달라 그래요. 그럼 임차인한테 그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당신이 포기 특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그거 알고 가시겠습니까?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판례를 봅니다. 주택 건물에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 도급입니다.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결련성 있죠. 관하여 생긴 공사범 채권이 있다면은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답부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여기서 이제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판결서에. 근데 이거 어디 대법원 판사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잖아요. 독일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민법 체계는 일본 걸 그대로 뺏겨왔잖아요. 우리 일본 거 뺏겨온 겁니다. 1960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일본 거를 뺏겨왔는데 일본은 독일 걸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일법계입니다. 이 법계 쪽은 이제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독일법계입니다. 그런데 독일법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법률관계, 유치권 쪽에 보면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판례도 독일법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자, A번 보면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고 B번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이거는 이제 우산 바꿔 간 경우죠.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는데 우산을 서로 바꿔치기해서 갖고 갔다는 얘기죠.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갑니다. 중요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잠시 머리 좀 식힐 겸 경배성 문제 또 하나 들었죠. 2018 타경 사하나 63 사건을 보십니다. 2018 타경 사하나 63 강원도 횡성군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자, 물건 종별은 공장이죠. 공장을 낙찰받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사건명이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유찰됐죠.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갔죠. 근데 낙찰받았는데 얼마에 낙찰받았나요? 43%에 낙찰받았습니다. 43%. 원래 이게 이제 23억짜리인데 8억에 낙찰받았죠. 아주 싸게 받았죠. 그죠? 그래서 밑에 그렇죠. 4차 때가 그렇고 낙찰가는 10억이네 이거죠. 반값 이하로 낙찰받았습니다. 43%. 입찰은 3사람 들어갔습니다. 자, 밑에 내려보면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죠. 자, 임차인 현황 쪽을 보면 주식회사 배뭐뭐, 주식회사 원뭐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뭡니까?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이니까 이게 계속 유찰됐던 겁니다. 그 밑에 기타 사항을 보면은 저쩌고 맨 밑에 보세요. 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회사 직원이 넘어갑니다. 현장에 나타나서 잠긴문을 개문하여 주어서 내부를 조사하였다. 동회사를 일단 점유자로 입력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세무서에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을 열람한 바 등록된 임차인은 없다. 무슨 공장에 무슨 세입자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 쪽에 유치권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유치권 주장. 자, 건물 등기부하고 밑에 토지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돈을 많이 빌렸죠.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1번에 2018년 8월 6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칸에 보면은 2018년 8월 6일에 건저당 설정됐죠. 이 건저당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2019년 7월 19일 가처분에 의한 건저당 설정이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원래는 미등기 건물이었거든요. 미등기 건물인데 이게 건저당을 돈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하려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라고 가처분을 거는 거죠. 가처분. 그래서 이제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건저당 등기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에 압류, 4번에 가압류, 가압류 많이 들어갔죠. 6번에 강제경매가 들어갔고 12번에 보면은 임의경매가 들어갔죠. 그렇죠? 경매가 2번 들어갔죠. 그렇죠? 이걸 이중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중경매 또는 중복경매가 되는 거죠. 토지등기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기타 사항이 나오죠. 기타 사항을 보면은 손가락 화살표 매각물건 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8년 8월 23일에 압류가 됐다. 압류가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오는 최선순위 일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관련 사건 나오죠. 추가 건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관련 사건 두 번째 보면은 원주 지원에서 뭐 공정정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주의사항을 봅니다. 주의사항. 건물 및 주변에 주식회사 원테마 건설 공사 대금이 14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 액수가 14억이죠. 그래서 이제 권리 신고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베텔종합건설에서 정부에 대하여 공사 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전문가 멘트를 봅니다. 본건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유치권의 원인 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 증가나 보존에 기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이어야 하고, 주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 채권 해소를 위하여 유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목적물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허용됩니다.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 둘 다 됩니다. 조사 방법은 뭐저거 저거 뭐 됐고요. 그 밑에가 넘어갑니다. 없는 얘기고. 자, 이렇게 돼서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44%에 낙찰받았는데 이렇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유찰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깰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미리 이제 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낙찰받고 나서 인도명령을 바로 들어갔는데, 그 인도명령 신청할 때 신청 서류에 자세한 모든 조사를 다 한꺼번에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판에 인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게 경매로 나간다는 얘기죠. 경매 나왔을 때 등기부를 보면은 첫 번째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 건저당이 있고, 세 번째 가압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이 건저당권자가 만약에 이미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유치권자라고 했을 때 내가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넘어갔을 때 나는 유치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치권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경매법원의 그 직원들은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오면요, 무조건 받아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유치권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그 참고 직원은. 그래서 유치권 신고서 제출하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전산처리해갖고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그럼 유치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유치권이 걸려 있는 거죠.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상태고, 이걸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낙찰받는 사람은 내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 액수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줘야만 내가 비켜준다는 얘기죠. 지금 유치권 주장할 때는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산다니까요. 아예 사는 거죠. 이게 직접 점유로 살던 딴 사람을 시켜서 경비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거주시키든, 그럼 그 사람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 살면 그게 직접 점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바쁘니까 월급 주고 경비원을 고용해갖고 당신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그런 형태의 점유도 되는 거고,
직접 점유도 가능하고 간접 점유 형태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간접 점유 형태라기보다는 직접 점유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내 손발이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갔을 때 그건 이행 보조자가 됩니다. 이행 보조자 같은 경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직접 점유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직접 점유를 하든 또는 제3자를 동원해서 네가 대신 가 있어 이렇게 해서 간접 점유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됐을 때 나는 안 비켜주는 거죠. 근데 이게 비켜줘야만이 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쓸 거 아닙니까? 안 비켜주는 거죠. 안 비켜주는 게 나의 적법한 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랬을 때는 유치권자는 이 낙찰자가 내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액수만큼 줄 때까지 나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버틸 수가 있는데 대신에 뭘 줘야 됩니까? 좀 더 이제 자세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한 번에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행위. 보존행위로서 내가 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을 한다. 보존행위로서. 그거는 당연히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 건물인 경우에 월세가 한 500은 줘야 된다. 딴 데 가서 이 정도 시세에 월세가 500이다. 그러면 그건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은 낙찰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합니까? 내가 유치권을 1000만 원, 1천만 원을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보존행위에 의해서 사용 수익을 합니다. 보존행위에 의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 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의 권한입니다.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행위는 이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내가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만약에 딴 데 가서 썼을 때는 이게 월세 100만 원짜리다. 그럼 1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점유해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행위 일하는 경우에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대신에 부당이득으로서 100만 원은 매달 줘야 돼요. 그 낙찰자한테, 소유권자한테. 그러면은 내가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게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줘야 되잖아요. 10달 딱 유치하면은 쌤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유치권 주장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다 나가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고 낙찰자는 이 유치권을 인수를 하는 거죠. 그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죠? 근데 그 다음 이 법전을 잠깐 볼게요. 아까 법전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법전 프린트물 보세요. 법전 프린트물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91조가 나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법전 프린트물 3페이지 맨 밑에 91조를 보면은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어떻했는데요. 2항에 보면은 매각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넘어가서 5항을 봅니다. 자, 91조 5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여기서 매수인은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받고 나서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피담보 채권을 물어줘야만 이 사람이 비켜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을 줄 때까지 이 사람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권리가 법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낙찰자가 자기 돈을 좀 물어주면 좋은데 안 물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치권자는 낙찰자한테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럴 권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채무자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 보고 돈 내놔라 그래야 되지. 이 사람 보고 돈 내놔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채무자는 이쪽에 있잖아요. 낙찰자가 무슨 채무자입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은 얘가 비워도 했을 때, 비워달라고 했을 때 유치권은 못 비켜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상 간접적으로, 당부에서 쓰리 쿠션이라는 그렇죠. 간접적으로는 돈을 물어주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는데 1년이 돼도 안 물어주고 낙찰자도 그냥 재산이 많으니까 할 때까지 해보자. 처음 때까지 있어보자. 니 계속 거기 살면은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니까 난 그것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1년 되고 2년 됐다. 그럼 유치권자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해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강제경매입니까? 임의경매입니까? 임의경매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유치권자가 마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니까 유치권자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의경매. 이게 법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정 프린트물 보시면요. 자, 법정 프린트물에 그 1페이지 넘어가서 2페이지를 봅니다. 법정 프린트물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에 321조를 보면은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아까 저희가 불가분성 공부를 했는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불가분성 개념이고요. 그 밑에 322조가 나오죠. 322조 경매, 간이변제 충당 1항을 보면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처음에는 유치권 주장을 냈는데 낙찰자가 유치권 액수를 안 물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자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마냥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집어넣은 겁니다.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나는 유치권 주장을 하고 유치권 신고한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낙찰자는 이 유치권을 갖다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죠? 유치권을 떠나야 된다고요. 인수지. 근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지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쪽이지만은 어떨 때는 저희가 유치권을 갖고 있을 때는 직접 제가 경매 붙인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그럼 유치권은 돈 받으려고 하는 건데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유치권자가 못 받습니다. 예. 유치권자는 배당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변제권 싸우면 못 들어가죠. 우선변제권 싸우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선변제권 배당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도 배당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그러면은 유치권자도 지금 돈 받으려고 경매 붙이는 건데 배당을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유치권자가 임의경매 붙일 실익이 있냐? 원래는 실익이 없죠. 내가 지금 배당을 못 받는데 내가 왜 경매 신고하라고 귀찮게. 근데 이제 이 목적물 자체가 부동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다. 아까 벤처 성룡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를 해야 돼. 성관주의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붙여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갖고 있는 거죠. 돈은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돈으로 바꾸는 거죠. 대신 원칙적으로 배당은 못 받습니다. 배당은.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제 배당은 못 받죠. 원칙적으로. 근데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을 때 배당은 못 받는 게 원칙이다. 그것도 판례가 인정을 했죠. 판례가 인정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대신에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은 못 받잖아요. 근데 배당 순서가 제가 옛날에 저쪽에서 공부 다 했잖아요. 배당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잖아요.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아까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꼴찌가 뭡니까? 꼴찌가 부등이었죠. 9번째 배당받는 애가 이게 일반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나온 게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선순위, 순서를 결정을 못 하는 거니까 배당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이 배당을 다 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순서가 일반 채권자잖아요. 얘네들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유치권자는 비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판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유치권 신고했을 때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는 유치권자가 직접 임의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배당을 못 받는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는 약간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유치권은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치적 효력밖에 없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에 배당이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대신에 대법원 판례는 얘네들이 다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꼴찌들, 꼴찌, 구등에 해당하는 꼴찌 구순이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니까 유치권자도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남는 돈이 있으면 배당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어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건데 그 판례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유치권자가 경매 지분으로도 배당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경매 지분을 실익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치권자는 유치적 효력밖에 없고 우선변제권은 없으니까 우선변제권 배당은 못 받거든요. 그것도 대법원 판사들이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신에 얘네들이 다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다면은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도 저 프린터물에 다 있습니다. 시간 강사 하나하나 못 보고 있는데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요거는 좀 판례는 그러니까 이제 절충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